아직까지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남양주 아파트 밀실 살인사건. 범인이 들어온 흔적도 나간 흔적도 없으며 용의자조차도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은 의문의 살인사건입니다. 사건의 전말과 유력한 가설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17일 남양주시 진저부 당시 신축이던 아파트에 1년 전부터 입주해 살고 있던 피해자 이모씨, 당시 69세였습니다. 해당 아파트에는 피해자 부부 둘이 살고 있었으며 사건 당일 오전 5시 당시 73세였던 피해자 남편 박모씨는 골프를 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오전 8시경 피해자는 서울에 사는 지인과의 전화통화에서 주식 투자, 근황 등 사소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약 18분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 피해자는 외출복을 차려입고 나갈 준비를 하였죠. 그러나 골프를 치러 집을 나갔다가 다시 귀가한 남편은 안방 침대에서 흉기에 얼굴과 목을 10차례나 찔려 숨진 부인의 처참한 시신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부검 결과 사망 추정 시간은 그날 오전이었고 8시 18분까지 전화통화를 했던 것으로 미루어 피해자는 최소 8시 18분까지는 생존하였으며 그때부터 낮 사이 중 살해당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사인은 목에 경동맥에 입은 상처였었고 피해자의 양손에는 방어은이 11군데나 있었습니다. 또한 사용한 흉기는 피해자 집에서 사용하던 부엌칼이었고 집안에 남은 유일한 증거인 족적은 피해자의 집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슬리퍼였습니다. 노부부는 10수억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기에 금전적으로 큰 문제가 없었으며 누구에게 개인적인 원한을 산 일도 없었습니다. 또 범인이 작은 방 장롱을 뒤진 흔적이 있었지만 고가의 시계를 포함해 어느 것도 없어진 물건은 없었습니다. 성범죄 또한 아니었죠. 수사 초기에 경찰은 얼마 지나지 않아 범인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신식 아파트이었기에 CCTV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고 각 세대의 현관에는 월패드라는 방범 시스템도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기대와 달리 사건 해결의 실마리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첫째로 아파트 집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1층 현관, 1층 로비, 엘리베이터에는 모두 CCTV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그 어느 곳에도 범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찍히지 않았죠. 또한 피해자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월패드 촬영 기록에도 용의자의 모습은 없었으며 출입카드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한 기록도 없었습니다. 어렵게 발견한 지문을 분석한 결과 해당 지문은 1년 전 입주 시 짐을 날랐던 이삿짐센터 직원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의 입에서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는 탄식만 쏟아졌고 수사는 진척이 없었습니다. 출입 경위에 대해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침입 수법들을 모두 가정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였죠. 당시 입주가 안 된 빈집 창문으로 침입해 계단을 이용했거나 15층 아파트 옥상에서부터 외벽을 통해 줄을 타고 내려왔다는 가정 등 여러 가정을 두고 검증해 보았으나 모두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미입주 세대가 있던 2층과 3층 집에서는 사건 당일 출입한 사람이 없었고 옥상에서 피해자의 집인 14층으로 내려간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남편 박 씨의 행적을 조사하였지만 남편이 이날 오전에 나갔다가 밤에 들어온 CCTV를 확인했고 휴대폰 사용 내역의 이동 경로도 그의 알리바이를 입증했습니다. 골프를 친 후 함께 술을 마신 일행의 증언도 나왔죠. CCTV 영상을 대조했지만 어떠한 용의점도 찾지 못한 경찰은 1층에서 15층까지의 계단 전체에 대한 혈액 반응을 실시했고 입주한 48세대에 대해 각 집안의 신발장, 세면장, 의료까지 혈액 반응을 실시했으며 입주민에 대한 당일 행적들을 모두 조사하였으나 특별한 용의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건은 5년에 걸쳐 수사가 계속되었지만 끝내 범인을 잡지 못하고 2016년 1월 미제 사건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렇게 미제가 된 사건에 대해 고민하고 분석한 결과 하나의 가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살인 청부업자와 같은 외부인에게 더욱이 아침 8시 이후 이른 시각에 피해자가 문을 쉽게 열어주진 않았을 것이기에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건 이전에 피해자에게 당일 아침에 방문할 것임을 미리 이야기하였다면 아무 의심 없이 문을 열어줬을 수 있겠죠. 외부인이 1층 현관과 로비의 CCTV, 엘리베이터의 CCTV를 피해 사각지대를 경유하여 14층에 접근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전까지의 CCTV 영상을 전부 분석해보았지만 어떤 용의점도 찾지 못한 것을 미루어 보아 용의자는 외부에서 침입한 것이 아닌 내부, 즉 아파트 같은 동 안에서 사건 장소로 이동한 것이며 계단을 통해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 층 계단까지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파트의 내부 사정을 꿰뚫고 있는 범인은 범행 후 계단을 통해 유유히 본인의 집으로 갔을 것입니다. 살인의 가장 큰 원인은 원한, 금전, 치정 등이지만 사이코패스 범죄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이 공식 또한 깨지게 되었죠. 아주 작은 다툼 또는 핀잔으로 살인이 발생하기도 하며 아무런 원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묻지마 범죄가 발생하는 현대사회이기에 범행의 원인은 넓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사망한 피해자가 주위에 밝히지 않았을 수도 있고 피해자도 모르는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는 공범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범인은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 또는 안면이 있는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는 면식범이며 어떠한 개인적인 원한 또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습니다. 완전 범죄를 계획한 범인은 범행 수법과 증거인멸에 대해 많은 고민과 연구를 했었겠죠. 사전에 범인은 피해자에게 특정일 특정 시간에 집을 방문하겠다고 일러둡니다. 피해자의 남편이 외출한다는 일정을 들었기 때문이죠. 범인은 신발에 덧댈 비닐과 비닐 오일을 작은 가방 또는 봉투에 챙겨 계단을 통해 14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곤 누르게 되면 촬영이 되는 현관 앞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노크를 하죠. 별다른 의심 없이 범인을 맞이한 피해자와 얼마간의 담소를 나눈 뒤 범인은 화장실을 이용하겠다며 양해를 구한 뒤 화장실에 들어가고 피해자는 외출 준비 또는 어떤 이유로 자신의 안방에 들어갑니다. 범인은 화장실 내에서 자신의 양말 위에 비닐을 더 신고 몸에 비닐 오일을 입어 어떠한 혈흔도 남지 않게 대비합니다. 그리곤 핏자국이 묻은 족적으로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 것을 대비해 피해자 화장실에 슬리퍼를 신죠. 아직 안방에 있던 피해자는 아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것이며 범인은 부엌으로 가서 부엌칼 하나를 듭니다. 그리고 안방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살인을 저지르죠. 피해자는 자신과 비슷한 체구, 나이를 가진 범인과 사투를 벌이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양손에 11군데의 방어흔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상대적으로 제압이 어려운 경우 방어흔이 더 많이 남으니까요. 살인을 저지른 범인은 다시 화장실로 가서 슬리퍼를 벗어두고 비닐 더싱과 우유를 가져온 가방 또는 봉투에 담습니다. 그리곤 핏자국을 피해 집을 나간 후 다시 계단을 통해 본인의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곤 가방 또는 비닐봉투를 쓰레기 등으로 위장하였거나 외출 가방에 넣어 집 밖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어 본인의 행적도 조사받고 혈액 반응도 실시하지만 큰 스케줄 없이 줄곧 집에만 머물렀던 범인은 사건 당일도 계속 집에 있었고 잠깐 외출했었다 정도로 진술합니다. 사실 단 30분 정도만 14층에 올라갔다 온 것일 뿐이니까요.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사실은 아파트 자체가 밀실이라는 것이죠. 피해자는 억울하게 살해당하였지만 아직도 세상은 범인도 원인도 찾아내지 못하였으며 범인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채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죠. 억울한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이 사건이 반드시 해결되었으면 하며 범인 또한 합당한 처벌을 받길 바랍니다.